네, 안녕하십니까. 빅히스토리 두 번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공동체의 서사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 빅히스토리는 인류를 위한 이 거대 서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이 역사 공동체가 무엇인지, 즉 우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인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그 폴 고갱의 그림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담고 있는 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호기심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 호기심이라는 게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또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이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답을 일단 해놔야 그래야 우리가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이, 이 우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시간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슬라이드의 제목을 이 왜 나가 아니고 우리인가 라는 걸로 해놨는데 결국 이 나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 우리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인 고유의 또 무언가가 더 들어오겠죠. 근데 그거와 이제 집단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그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는가 하면 그런 개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으로서 그 집단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류라는 집단을 다룰 테니까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정보라든지 정체성,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범위를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이 앞에 기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역사 공동체가 꾸준히 변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라고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그 우리라는 것이 뭐 작게는 가족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마을 또는 도시 뭐 좀 크게는 이제 국가나 민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이 빅히스토리에서는 기준점을 인류로 잡아서 이제 그 인류를 공동체로 삼고 인류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뭐 모든 생명체 또는 인간이 만든 뭐 인공지능 같은 걸 갖춘 기계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거고 아주 크게 확장하자면 지구나 우주까지로도 이 확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은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기심이라는 게 이제 뭐 어제 오늘 우리가 품어왔던 생각은 아니죠. 그래서 현대 지식인들만 이걸 생각해 온 게 아니고 아마 인류가 지성 또는 뭐 인지 능력을 갖춘 다음부터 꾸준히 생각을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이 해왔던 얘기들이 있겠죠. 일단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 최근에 이제 나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럼 기존에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그럴듯한 답을 해온 것들이 전통적으로 종교와 철학과 그 다음에 과학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나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오래된 답은 아마 종교로부터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종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철학이나 과학보다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뭐 오래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원시 종교 같으면 그러니까 이 원시 종교가 이제 왜 생겨났겠는가를 곰곰 생각해 보면 뭐 아마도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이 인지 능력이 올라가면서 이 주변을 이제 경험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뭐 그러다 보면 자신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그 인간의 인식 능력이 커지면서 또한 이 한계에 대한 인식도 아마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한계라는 게 이 물리적인 한계.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못하는 것들. 우리가 뭐 코끼리 같이 힘이 세다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뭐 그런 한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동물과 싸우다거나 뭐 경쟁을 하다 보면 뭐 육체적인 한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또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고통이라는 걸 느끼죠. 그 다음에 이 죽음이라는 것도 이제 인식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그럼 결국 또 나중에 자기도 죽을 거라는 걸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인식하면은, 그럼 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이 인간의 그 한계로 이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주변에 있는 타인의 죽음이나 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이제 이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럼 그런 노력의 그 출발점은 아무래도 그럼 도대체 이 세상이라는 게 뭐고 그 안에 왜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이 고민을 하고 그걸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그 과정에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것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거고, 그러면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 우리의 육신과 그 다음에 몸이라는 거는 죽어도 그대로 남아있지만 아무것도 이제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뭐가 다른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영혼이라는 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체와 영혼을 구별하고 영혼의 존재를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영혼의 존재를 믿게 됐다라는 게 이 문화적으로도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이 사후 세계를 생각해서 이제 무덤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것들도 영혼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애니미즘 같은 생각으로 이어졌겠죠. 그리고 이 영혼을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사람과 연결시켜주는 중개자로서 샤먼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 어떤 집단이 그 집단 의식을 가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결국 그런 걸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권력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종교도 만들어지고 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원시 종교에서 그다음에 문명이라는 게 생긴 이후로 이제 그 문명화된 종교로 넘어가죠. 근데 이때를 보면은 그 종교에 무슨 특별한 발전이 있었다기보다는 이렇게 고등 종교가 생기는 거는 뭐 종교학을 이제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얘기는 그게 오히려 이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지도자의 조직력에 의해서 이제 거대한 종교 집단이 등장함으로써 이게 이런 이 현대까지 남아있는 이런 고등 종교들이 생겨났는데, 이건 결국 이 문명이 이제 기후변화나 뭐 그다음에 이제 기근 뭐 전쟁 등으로 이렇게 위기를 겪으면서 생겨나는 현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고등 종교에서는 결국 그 원시 종교에 있었던 영혼과 육체를 조금 더 다듬게 되죠. 그래서 이 좀 더 다양한 개념들, 그래서 이 신성과 세속, 즉 신과 인간을 이제 나누고 절대자 같은 이런 개념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로 이제 이 영성과 물질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불멸과 필멸,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종교적 세계관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종교적 세계관 안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일단 답을 사람들에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결국 그럼 거기서 나온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신이라는 절대 존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로서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은 등장하지 않지만 어쨌든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영원한 존재인데 계속 되풀이하는 윤회를 거듭하는 영원한 존재고, 근데 그 영원히 존재한다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 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 종교관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 다음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진지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철학이었죠. 그래서 그 철학이라는 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생겨난 이래로, 근데 그 이미 그 이전부터 인간은 사실 그 자신의 존재 또는 뭐 정치성에 대해서 묻는 존재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이 사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인식이나 사고 행동의 주체로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탐구하는 전통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도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을 이제 구분을 해서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 철학은 보면은 이 몸에 대한 탐구는 뭐 거의 버려놓고 주로 이제 마음의 탐구에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영혼이라고 앞에서 했던 것이 뭐 그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이 해야 될 기능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그래서 다른 기능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든지 이성, 의식,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를 이제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이 몇 분들의 주장을 소개해 놨는데, 근데 뭐 이분들만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겠지만 뭐 그냥 얘기하기 좋은 몇 분, 대표적으로 몇 분을 이렇게 뽑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이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가장 처음으로 그럴듯한 답을 제시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뭐 욕구, 정신, 이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이성이라는 것이 인간만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간이 그 정신 세계를 만들고 또는 이데아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쭉 이어져 와서 뭐 근대에 와서 그러니까 뭐 데카르트라든지 그 다음에 칸트 등으로 이어지는데, 결국 이 칸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뭐 인식, 행동, 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관하는 존재로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인식이라는 거는 내가 이 인간을 이제 존재를 규정하는 초월적 주체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선을 실현하는 이 도덕적 주체로서 이제 인간을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인간을 굉장히 그 이제 합리적인 이성을 갖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인간의 마음 또는 이제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는가라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보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철학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뭐 이게 이 조롱조로 이런 화이트헤드 같이 이제 이 서양 철학의 그건 결국은 이제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요새 최근에는 이제 이 철학 부분에서도 그 과학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생물학이나 내과학에 근거한 이제 이 인식론, 도덕론 등을 이제 이미 만들어져서 이런 걸 이제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대 과학이 시작되면서 과학도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 답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그 이전에 이 종교나 철학이 내놓았던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게 과학이 들어와서 많이 바꾸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그 전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서양의 전통에 따르면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 우월한 절대적인 존재인 신이 창조한 이 우월한 존재, 이 신을 닮은 우월한 존재였고, 그 다음에 이 철학에서도 이성을 가진 이제 유일한 생명체로서 인간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이제 점점 이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을 쌓아가면서 점점 깨닫는 게 뭐냐면, 결국 그 우리가 일단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곳이 또는 태양계라는 곳이 또는 은하수라는 곳이 그렇게 특별한 곳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는 뭐 이와 같은 곳이 이제 수없이 많다라는 것도 알아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굉장히 특별한 생명체 같지만 사실은 그 진화론이 알려지면서 보니까
그 수많은 생물 종이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중에 인간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 수많은 생물 종 중에 하나다라는 거 이제를 밝혀냈고 그 다음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특별한 이제 이성적인 존재,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21세기 와서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 인공지능 같은 걸 써보니까 인간보다 더 훌륭한 일도 또는 뭐 더 뛰어난 지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게 이렇게 뭐 다시 뭐냐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뭐 그 다음 장부터 해가지고 그럼 도대체 이 과학이 보는 인간의 정체성은 무언가라는 거를 이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은 안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물질, 생명, 그다음에 이제 인간, 사회, 정보, 변화 뭐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이 과학이 보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이 가진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주변에서 이 물질을 많이 관찰하고 있죠. 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관찰되는 그 물질과 뭐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 물체나 물질들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좀 더 들여다봤더니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도 그 원자들이 모여서 된 이 다양한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그 분자들 중에 이제 가장 이 중요한 것들이 이제 물, 뭐 단백질, 지방, 뭐 미네랄,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몸의 이제 구성을 보여주는데 이 두 가지 여기 그 동그란 띠에는 그러니까 이 분자 구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물이 제일 많고 우리 몸은 대부분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기능을 하는 거는 결국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은 뭐 지방의 기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탄수화물 등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이 원자의 수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 수준에서 보면 이 다양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네 가지 원소가 여기 있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 비율로 되어 있던데 여기 보여주는 이 비율이 있죠. 이 비율은 이제 질량비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은데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이 주로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을 담당하는 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은 이제 이 탄소, 카본이 중심 원소에서 이제 탄소가 이 정도 있는 거고 물론 숫자로는 수소가 제일 많은데 이게 이제 그 질량이 작다 보니까 이게 숫자는 많아도 이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질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요 네 가지 이제 중심 원소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뭐 칼슘, 인, 그다음에 뭐 칼륨이라고 부르는 거, 그다음에 황, 나트륨, 뭐 염소 이런 것들 등등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한번 형성되면 그 우리 몸을 이루고 있던 물질이 영원히 우리 몸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교체된다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그 음식을 통해서 흡수된 새로운 원자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원자들을 되게 이제 대체를 합니다. 근데 그냥 이 에너지원만 뽑고 다 뭐 내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그 20세기에 이제 그 핵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이 방사성 그 핵을 이용하면은 이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몸에 어떻게 가나라는 거를 이제 이 방사성 붕괴를 추적해 가지고 다 알아낼 수 있는데 그걸 통해 알아낸 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 물질에 있는 원소들이 끊임없이 교체가 일어난다라는 거고 특히 이렇게 그 음식물이 들어오는 소화기관 같은 거는 거의 뭐 한 일주일에서 한 달 내에 다 새 걸로 바뀐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뼈나 뇌 같은 거 이런 데는 이제 빨리 바뀌진 않지만, 그래서 한 1년, 뭐 몇 년이 지나면 또 그것도 다 바뀌어서, 그래서 대충 한 몇 년, 10년 정도 지나면 다 대부분이 새 걸로 바뀌어서 되는데, 이게 그렇지만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현상이죠. 그래서 이 집이 있는데 그 집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벽돌이 다 바뀌는 뭐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또 이게 보여주는 게 결국 생명,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이라는 게 끊임없이 대사를 하고 그 대사를 통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과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계속 교환하면서 이제 이 물질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라는 말은 역시 이것도 물질로는 되어 있지만 그 물질이 특별하게 배열이 돼서 이 생명이라는 이제 기능을 이제 수행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모두 다 이 세포라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로 된 생명체부터 해서 우리 인간같이 이 수십조 개의 이제 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진 다세포 생물까지 굉장히 이제 이 다양한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현재 생명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그 세포 조상 세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그 다양한 진화 경로를 거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생명이 만들어졌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 있는 이제 인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을 보면 그래서 이 세포의 수가 수십조 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세포가 이 기본적인 같은 공통의 구조도 있지만 이제 다양한 이제 다른 형태를 가지고 다른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근데 그 기능을 이제 이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생명 활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 활동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외부와 이제 이 물질과 에너지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 외부로부터 그 다음에 그거를 활용해서 그 우리 몸에 이제 성장을 하고 뭐 생존을 하고 또는 이제 이 번식하고 이런 과정이 다 이 대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대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분자 앞에서 얘기했던 이 탄소 중심의 이제 그 분자들의 중합체들의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걸 통해서 하는 이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기능이 번식과 진화죠. 그래서 뭐 이 리차드 도킨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표현한 게 이제 이걸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 유전자 복제를 위한 생존 기계다라는 이런 이제 말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인간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 몸에 보면 세포가 우리의 유전자를 가진 세포가 수십조 개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그러니까 다른 세포, 뭐 박테리아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이라는 말 자체 때문에 이 생명은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게 결국 끊임없이 이제 대사 작용을 일어나는데 이 대사라고 하는 건 이 번식과 진화를 하기 위한 뭐 또는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 물질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는 그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할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혼자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이 외부로부터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 엔트로피의 증가를 막고 이제 성장과 번식을 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그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들의 그 에너지원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환경이 우리 생명의 보금자리인데 현재까지는 이제 유일한 보금자리이고 이 다른 곳에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바깥의 다른 곳에 그러니까 비슷한 데가 있나 지금 열심히 찾고는 있는데
뭐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들은 많이 발견이 돼 있지만 거기에 아직 확실하게 생명체가 있다라는 증거는 이제 아직도 발견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별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이 주변에 이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있고, 이 지구는 그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 생명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이제 유지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으로 살펴볼 그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의 의미는 인간 종을 뜻하는 거죠. 사람 종. 그래서 이 생물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한 종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생물학자들이 이 생물종을 이 계통이나 뭐 이런 걸 해서 분류를 해놨는데, 예, 여러분들이 그 뭐 생물을 공부해 봤으면 그 외우는 생물 분류 체계대로 하면 계문, 강목, 과속종 이거 많이 외웠었죠. 근데 지금은 그 계 위에 이제 역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 분류를 해보면 가장 이제 큰 분류로 이제 진핵생물역, 그래서 동물계에 속하고, 그 다음에 척삭동물문, 그 다음에 포유강, 영장목, 사람과 사람 속, 사람종. 그죠? 그래서 보통 이 종을 명칭을 할 때는 속과 종을 같이 붙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종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분류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몸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바닥부터 올라와 보면 결국 기본적으로 이 다양한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분자들이 모여서 이제 세포라는 생명의 기본 단위를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포부터 생명 현상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종은 이렇게 그 개별 세포들이 있는 집단이 아니라 그 세포들이 이제 뭉쳐서 조직이라는 걸 만들고, 다시 그 조직이 여러 개 모여서 기관, 그리고 기관계 개체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소화, 그 음식물을 먹는 이제 소화계 같으면 그 이제 소화계라는 게 기관계에 해당하고, 그 밑에 있는 기관으로는 뭐 식도, 위, 창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위를 움직이는 근육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소화액을 분비하는 조직,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음식, 그러니까 영양분을 흡수하는 건 이제 물론 이제 창자에 가서 있고, 뭐 이런 조직들이 다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냥 인간은 단순히 그러면 뭐 특별할 게 없는 죄, 그냥 동물 종의 하나에 불과한 거냐.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인간을 다른 동물과 좀 구별하게 해주는 특별한 내용이 바로 우리는 이 지적 생명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능을 가지고 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근데 지능이라는 게 꼭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능의 기본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 운동, 그러니까 몸을 그러니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변을 감각해서 판단을 내려서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감각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중추신경계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다 가지고서 이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이제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런 기능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동물적 기능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이 그 사회적 지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이제 의식하고, 그 다음에 이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어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단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또는 이제 집단을 이룰 수 있는, 서로 이제 그 정보를 교환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 집단을 이룬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 사회적 지능을 가진 동물도 제법 많이 있죠. 우리가 보통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집단을 이루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은 이 만들 수 있는 집단의 수준이 이제 굉장히 다른 동물보다 크다. 근데 그것은 이, 그러니까 이 사회적 지능의 정도가 다른 동물과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뭐 원인 내지 또 결과일 수도 있는 걸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능을 통해서 언어를 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만들어서 쓰고 이제 이 집단 학습 같은 걸 해서 그 개개 인간이 가지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는 할 수 없는 것들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단의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동물과 굉장히 이제 구별되는 이 인간의 능력이 이제 되겠습니다. 인간이 그 단순한 이 동물 종이 아니라 이 사회, 집단을 이루어서 사는 사회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반드시 이 점을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그 이 집단을 이루고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단이 형성되면 그 집단은 그 개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써놨듯이 이 집단은 개체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 꼭 물질적 환경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인간들하고 우리는 이 경쟁도 해야 되고 협동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공동 학습이라는 것도 하고 집단 그 학습을 통해서 집단 지성을 이제 발휘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집단으로서 사회를 형성하는 인간으로서 의 정체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아가서 그 사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러니까 인류라는 이제 공동체로 봤을 때 우리를 그 사회 자체를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그 사회 규모와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 집단의 규모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게 이 그 규모가 어떻게 결정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대표적으로 던바의 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렇게 그 약간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사람의 그러니까 개체의 수 이게 이제 인간이 뭐 제일 크다 그러죠. 뭐 150 정도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150인가요? 뭐 잘 모르겠는데 뭐 그 침팬지나 이런 동물은 그보다 훨씬 적어서 이룰 수 있는 이제 가까운 집단의 숫자도 다르고 근데 또이뭐그 호모사피엔스 같은 책에서 유발 하라리가 지적했듯이 그 인간은 허구를 믿는 능력이 있어서 이 뭐 국가 체계라든지 뭐 이게 이념 이런 거를 믿을 수 있어서 훨씬 더 큰 집단을 이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개체가 가진 특성과 그 집단의 규모가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될 건가. 이게 뭐 쉽지 않은 얘기겠지만 어쨌든 이 다른 종에 비해서 인간은 가장 큰 규모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동물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과연 인간의 어떤 능력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건 그 앞에 유발 하라리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또 다른 측면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은 게 결국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려면 생명체고 그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얻어오느냐 그리고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사회의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이 이제 수렵 채집을 하던 시대와 그 다음에 농경을 하던 시대, 그 다음에 화석 연료를 발견한 이후 굉장히 다른 사회 체제가 만들어진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사회 형태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그래서 그 사회의 규모와 형태가 달라지면 결국 그 안에서 생겨나는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이 만들어내는 문명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게 만들어내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도시, 국가, 제국의 형태나 또는 이 정치, 경제, 문화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할 때도 유념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앞에서 얘기한 그러니까 물질, 생명, 인간, 그 다음에 사회
그러니까 뭐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정체성은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도 들어봤을 거고 친숙하게 느껴질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약간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정보의 관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네, 이 약간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나와 그 다른 사람, 그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남이라고 부르죠. 이걸 어떻게 식별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아주 대부분의 경우에 인간은 이 시각에 특화된 종이죠. 그래서 이 외모를 보고 많이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파고들면 지문 뭐 이런 거, 안구.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귀도 좋으니까 이제 목소리 같은 걸로도 구별을 이제 하죠. 근데 약간 좀 다른 측면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봐서도 나는 남과 다르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좀 습관 같은 게 이제 다르고, 그래서 이걸 구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현대에는 이제 그 과학이 밝혀놓은 바로 그 인간에 대한 그 많은 정보가 유전 정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 유전자를 통해서도 서로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의 유전자는 인간이라는 그 종 자체가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이 많죠. 다른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이제 오히려 훨씬 더 적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작은 부분을 그 구별해 nem으로써 너와 나는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요새는 이걸 활용해서 이제 뭐 친자 확인 같은 거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와는 별개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과연 남과 뭐가 다르냐 뭐 같은 거 얘기할 때 또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결국 기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그 둘은 서로 어떻게 구별하느냐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기억 또는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식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별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제가 적당한 용어를 못 찾아서 일단 여기서는 이 유전 정보에 대비되는 말로 이제 지식 정보라고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남과 나를 이제 구별할 수 있겠다. 근데 그럼 이 틀을 이용해서 다시 거꾸로, 그러면 남과 나를 구별하지 않고 그들을 이제 우리로 하나로 묶는 방법으로서 이런 거를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럼 외모를 살핀다면 그 외모에서 우리가 공통적 형태를 찾는 거죠. 뭐 눈이 두 개고 뭐 콧구멍도 두 개고 뭐 이런 특징만 얘기하면 사실은 뭐 모든 동물이 다 그렇죠. 예. 그 대부분의 동물이 그럴 거고, 근데 그렇지만 조금 더 찾아내면 예를 들어 인간의 두개골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행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집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뭔가가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걸 이제 문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라는 거를 이제 정의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유전 정보로 와보면 결국 이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다. 그리고 약간의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이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유전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정의하다 보면 이게 뭐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이, 그러니까 이 유전 정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같은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동물들도 우리 인간과 굉장히 이 많은 유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심지어 인간과 뭐 저하는 곰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유전 정보 말고 인간은 이제 지식 정보도 가지고 있죠. 많은 동물들도 이런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정보 속에는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라는 걸 얘기할 때는 결국 그 기억이나 지식 중에 그럼 그 집단의 공유된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를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안에 이 공유된 정보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정보 처리 장치로 이게 뭐 과연 그 인간을 높인 거냐 낮춘 거냐 이런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인간이 처리하는 정보를 이제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유전 정보라는 거고, 뭐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생물학적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거는 유전자 속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이제 유전자에 담긴 정보를 처리한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생명 현상. 그러니까 대사를 하고 번식을 하고 또 그게 변형을 통해서 이제 진화라는 게 일어나서 이게 이제 계속 변해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지식 정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지식 정보는 우리의 두뇌 속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거로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두뇌 말고 다른 곳에 저장이 될 수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이제 이 그게 형성되는 과정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유전 정보의 경우에는 진화를 통해서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학습 또는 그 학습을 이제 그 집단에서 공유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늘어나고 뭐 바뀌고 이제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두 정보의 유형을 봤을 때 이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전 정보, 그러니까 이 유전자에 새겨진 유전 정보는 안정성을 이제 굉장히 추구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쉽게 변하면 그 이 번식이나 이제 진화하는데 이렇게 못하게 되죠. 거꾸로.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전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큰 타임 스케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이제 그 긴 주기로 이제 그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이 두뇌에 저장된 지식 정보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신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대비해 놓고 보면 그 왜 그 이 동물 그 중에서 인간이란 종, 그러니까 물론 인간종 말고도 다른 그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다 두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두뇌를 써가지고 이제 이런 이 정보 처리를 하게 됐는지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이 변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변하는 요인이 있고 급격하게 변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급격하게 변하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 유전 정보가 따라가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동물의 경우에는 그거를 이 행동으로서 이제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처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이제 처리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여듯이 크게 두 개의 이제 정보가 있는데, 근데 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결국 우리는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결국 이 정보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인류라고 하는 집단의 공유된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 지식 정보는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개체적인 데 반해서 이거는 집단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제 봐야만 이 전체적인 모습이 이제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그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이 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변화하는 속에서 계속 바뀌어 나갈 것이다 라는 측면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정보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봤죠. 근데 이 지금 이제 그 정보혁명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이 인간 사회에 돌아다니는 정보의 유통량이 이제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인간들 사이에 이 연결망도 적어도 그 숫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커졌죠. 그 연결망이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사회적 관계의 그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인간의 정체성도 그 사회 안에서 바뀔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그 인공지능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럼 그 결과로서 아마 또는 뭐 굉장히 그 더 앞으로 많이 나아가면 그 단순히 지능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공 생명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이제 비생명의 경계선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이제 지금도 많이 하죠. 그렇지만 그 이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탄소 중심이 생명체인데, 지금 이 인공지능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실리콘, 그러니까 규소 가지고 많은 걸 하고 있죠. 근데 그 공교롭게도 탄소와 규소 그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정보 처리를 하는데, 이쪽 이 다른 쪽에서는 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 결국 이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 전체가 이제 개인도 진화를 하고 이게 사회도 진화를 할 텐데, 그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근데 이런 그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인공생명이 나타난다는 게 분명히 우리 사회 구조를 굉장히 바꿀 거예요. 그럼 그 바뀐 속에서 개인도 환경이 엄청나게 변한 거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인간의 정체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달라지는 게 꼭 인간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점점 이 연결망이 강화되면 결국 정보의 소통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인간도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전에 이 접촉하던 정보를 얻던 그 환경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또 지능도 자기의 두뇌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인공지능에 연결돼서 완전히 다른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초인간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집단,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인간이 모인 사회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 사회도 레벨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또 기관계가 되고, 이렇게 조직화, 그러니까 단계가 있듯이 사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있는 사회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 그 초사회 같은 것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따라서 인간의 정체성, 그다음에 그 인간이 속해 있는 사회의 정체성도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인간의 정체성 얘기를, 그러니까 물질, 그다음에 생명, 인간 사회, 그다음에 정보, 그리고 이제 변화까지 고려해서 이런저런 측면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규정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요소가 그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지 뭐 이런 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물론 이제 그거를 결국 이 종합적으로 융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 빅히스토리에 걸맞는 그 정체성을 이제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앞에서 그 인간의 정체성을 살펴봤던 5가지 관점, 그 중에서 물질과 생명에 대해서 이 현대과학이 물질과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이 그 궁극적인 실체는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몸은 이 분자를 지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셨죠. 그래서 이 20세기에 와서 물질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때 먼저 이 원자라는 실체를 이제가 존재한다라는 걸 밝히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 안에 또 이 나눌 수 있는 세부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어서 봤더니 이제 그 핵과 이 전자가 이 전자기력에 의해서 결합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핵과 전자가 이 전자기력이 결합해서 나타나는 그 원자의 상태라는 걸 이해하려고 하면 그 양자역학이라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 미시세계에서 작동하는 이 물리 법칙들을 적용해야 되더라 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양자역학이 뭐다라는 걸 설명하기에는 너무 벅차죠. 그래서 대충 이런 거를 이제 적용을 해봤더니 결국 이 원자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뭐 이 정도 언급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하면은 그래서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하고 이 전자기력의 세기만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원자의 성질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만들어질 수 있는 원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되느냐? 네,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보면 결국 이 원자의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 그러니까 개수가 몇 개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전자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 그 대부분의 원자는 이제 그 바닥 상태라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바닥 상태만 이해하면 우리가 원자의 성질을 이제 대부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전자의 수가 몇 개냐인데, 이 전자의 수는 정확하게 이 전자기력이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핵의 전하하고 이제 똑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통 이 핵의 전하를 이제 그 원자의 원자 번호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 번호는 전자의 수를 이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얼마나 다양한 이제 원소가 있을 수 있느냐는 얼마나 다양한 핵이 존재할 수 있느냐에 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 핵의 다양성은 이거는 이제 그 핵을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 그런데 핵은 이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작은 이제 이 영역, 거의 10,000분의 1에서 100,000분의 1 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이제 무겁고 작은 알갱이 같은 건데, 근데 그 핵이 얼마나 다양하느냐.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결국 핵이 또 무엇으로 되어 있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를 조사해 봤더니 핵이라고 하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냈고,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그 양성자와 중성자는 이 쿼크들이라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핵이 몇 가지 종류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이 새로운 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 안에서만 작용하는 강력이라는 힘이 등장해서, 그러니까 이 강력과 전자기력의 이 조화에 의해서, 그리고 물론 여기에도 이제 양자역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자를 이해하듯이 핵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핵이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이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제 이 118종의 이제 핵이 가능한데, 그 중에 실제로 자연에 존재하는 거는 이거보다 적어서 한 98종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0대 종은 그러니까 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져서 잠깐 살고 마는 이제 그런 핵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자의 성질을 이렇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전자의 수만 알면 기본적인 그 원자의 성질이 다 결정이 되죠. 근데 그거를 해보면 이 재미있는 이제 이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원자의 성질은 그 원자 번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제 비슷한 성질이 반복이 돼서 이렇게 이런 표로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런 같은 이 열에 있는 원소들은 성질이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까 이 탄소와 규소가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는데 요 같은 줄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20세기의 놀라운 발견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이 원소의 주기율, 더 나아가서 원자의 모든 성질,
그 다음에 이 외의 원자들이 모여서 이 분자들을 이루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원자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물질들을 만드는가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자의 구조를 이렇게 이제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전자가 분포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이 물질의 궁극적 실체가 이 원자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원자에 있는 핵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이 양성자와 중성자들의 집합체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근데 다시 그 양성자와 중성자도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이제 쿼크 3개가 모여서 이 하나의 양성자나 중성자가 된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이 물질의 궁극적 실체, 그 핵을 이루는 거는 이제 쿼크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이렇게 이 핵 주변을 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전자, 그러니까 쿼크와 전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이제 물질을 이제 구성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궁극적으로 이런 소립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소립자의 세계에 대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이 작용을 해서 이 원자 핵을 만들고 다시 나중에 이제 전자는 다시 이 핵과 합쳐서 원자를 만드는가, 이걸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근데 조금 더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쿼크들은 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색깔이 다른 게 이제 뭐 있는데, 그 쿼크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게 이제 나와서 이 쿼크가 6종류가 더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는 양성자, 중성자를 만드는 거는 여기 있는 UD 쿼크 2개고, 그거 외에도 이 질량이 더 큰 이 UD 쿼크의 형들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밝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쿼크에만 형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전자도 이 형님들이 있더라. 더 무거운 뮤온이라든지 타우 입자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 전자의 형제들을 이제 렙톤이라고 부르고, 이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그래서 핵을 만드는 이 입자들을 이제 쿼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이제 다루려면 이 앞에서 이 원자를 다룰 때 이제 양자역학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세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양자역학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특수상대성도 적용을 해야 되더라. 근데 이거는 이 양자역학의 놀라운 원리 때문에 그런데, 이 양자역학은 이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큰 에너지가 된다. 이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에너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근데 그 특수상대성이 필요한 이유는 에너지가 커지면 그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속력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커지면서 속력이 빨라져요.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입자들에 대해서는 특수상대성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특수상대성을 적용하면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이제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자를 생각할 때는 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게 한 번 있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원자들은 한 번 존재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더 큰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로부터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물질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20세기에는 실험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대 가속기를 동원해서 한 실험이나 초기 우주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을 이제 합쳐서 고려한 걸 이제 양자장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소립자들에 대한 이론은 이 양자장론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 소립자 표준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립자 표준 모형에 따르면 물질의 궁극적 실체는 결국 물질을 이루는 거는 쿼크와 렙톤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쿼크와 렙톤이 모여서 이 원자 핵과 전자를 통해서 원자를 만드는 건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힘을 작용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건데, 그 상호작용에는 3가지 종류가 있더라. 그래서 전자기, 강, 약, 이런 이제 상호작용이 있더라. 앞에 이 강 상호작용은 핵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전자기 상호작용은 핵과 전자가
이제 뭉치는데 작용하는 힘이라는 걸 봤죠. 근데 이제 약상호작용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데 이 핵 안에서만 역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핵이 붕괴하는데 이 작용하는 힘이에요. 근데 이 힘이 없으면 그 우리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라든지 또는 우주 초기에 이제 원소가 만들어질 때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약상호작용도 그런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약간 다른 역할을 하는 힉스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림이 현재 표준 모형을 그림 한 장에 넣은 것입니다. 보면 물질은 이렇게 6종류의 컵과 6종류의 렙톤으로 되어 있고 이 물질들이 뭉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원자나 그다음에 그보다 더 큰 거시적인 물질을 만드는 데는 이 힘을 매개하는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는데 그 힘을 매개하는 이런 것들이 입자들이 있어서 이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제 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쿼크와 이 렙톤들은 그런 궁극적인 입자냐?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그 실험이 밝혀놓은 바까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에너지를 더 키워간다면 이제 더 작은 세계, 어떤 구조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현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에너지로 봤을 때는 이 쿼크나 렙톤이 더 이상 그런 구조가 안 보이고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더 작게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런 세계에서는 다른 것들이 더 궁극적인 실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이렇게 입자가 아니라 끈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도 제한이 되어 있고 이제 끈이론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들어있는 이 시공간 자체도 이 양자역학의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서 이 시공간 자체가 이렇게 양자 거품 형태로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실험적으로 검증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물질의 궁극적 실체가 뭔가에 대해서 두 단계로, 그러니까 원자와 소립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대과학이 생명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사실 어려운 질문이어서 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정의가 아직 존재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대충 다 동의하는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첫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행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 번식을 해서 그러니까 자손을 계속 낳아서 낳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진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핵심인데 보면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생명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굉장한 다양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다양성을 보이려면 결국 진화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물론 당연히 그 진화는 번식을 해야만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번식과 진화가 결코 공짜로 일어날 수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질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는 그러면 외부로부터 이 물질과 에너지를 가져다가 이 번식과 진화라는 그 과정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통 이제 대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제 메타볼리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기능을 구현을 하려고 들면 그러니까 이 또 생명체의 중요한 요소가 이 경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라고 하는 거는 이 나와 남,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나와 환경을 구별하는 어떤 막 같은 게 있어서 그래야만 내가 바깥에서 환경으로부터 물질과 에너지를 얻고 그 다음에 나의 높아진 에너지를 바깥으로 배출함으로써 나의 엔트로피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그 정보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물질로 돼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보건데,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그럼 결국 무엇으로 구현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는 이렇게 이 탄소 기반 중합체를 통해서 이 화학 반응들을 이제 그 매개 삼아서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현재까지 알려진 이제 유일한 생명의 구현 방식이다. 혹시 앞으로 뭐 또 다른 구현 방식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게, 이 생명체라는 게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 그 하나의 세포로 된 단세포 동물로부터 우리 인간같이 수많은 세포가 모여서 복잡한 기능을 하는 이런 이 다세포 동물까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설명하려면 결국 이제 진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진화라고 하는 건 결국 환경과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의 두 요소는, 그러니까 이 변이, 그러니까 뭔가 이 번식이라는 과정이 이제 이 생명체의 자기 복제 과정인데, 그 자기 복제 과정에서 뭔가 이 실수, 뭐 내지 잘못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연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작위하게 일어난다라는 거고, 근데 그렇게 이 변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에 의해서 어떤 것은 버려지고 어떤 것은 취해지는 선택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재미삼아 하는 표현이 이제 변이는 우연의 과정이고 선택은 필연의 과정. 그래서 진화는 우연과 필연의 이제 조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생명 현상이 굉장히 이제 다양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생명이 무엇이다라는 거는 살펴봤지만, 그 지구상에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모든 이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포란 무엇이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Cells are the smallest living units of an organism. All cells have three things in common, no matter what type of cell they are. All cells have a cell membrane, which separates the inside of the cell from its environment, cytoplasm, which is a jelly-like fluid, and DNA, which is the cell's genetic material. There are two broad categories of cells. The first category is eukaryotic cells. They have organelles, which include the nucleus and other special parts. Eukaryotic cells are more advanced, complex cells, such as those found in plants and animals. The second category is prokaryotic cells. They don't have a nucleus or membrane-enclosed organelles. They do have genetic material, but it's not contained within a nucleus. Prokaryotic cells are always one-celled or unicellular organisms, such as bacteria. So, what are organelles? Organelle means little organ. Organelles are the specialized parts of a cell that have unique jobs to perform. Let's start with the nucleus, the control center of the cell. The nucleus contains DNA, or genetic material. DNA dictates what the cell is going to do and how it's going to do it. Chromatin is the tangled, spread-out form of DNA found inside the nuclear membrane. When a cell is ready to divide, DNA condenses into structures known as chromosomes. The nucleus also contains a nucleolus, which is a structure where ribosomes are made. After ribosomes leave the nucleus, they will have the important job of synthesizing or making proteins. Outside the nucleus, the ribosomes and the rest of the organelles float around in cytoplasm, which is the jelly-like substance. Ribosomes may wander freely within the cytoplasm,
or attach to the endoplasmic reticulum, sometimes abbreviated as ER. There are two types of ER. Rough ER has ribosomes attached to it, and smooth ER doesn't have ribosomes attached to it. The endoplasmic reticulum is a membrane-enclosed passageway for transporting materials, such as the proteins synthesized by ribosomes. Proteins and other materials emerge from the endoplasmic reticulum in small vesicles, where the Golgi apparatus, sometimes called the Golgi body, receives them. As proteins move through the Golgi body, they're customized into forms that the cell can use. The Golgi body does this by folding the proteins into usable shapes, or adding other materials onto them, such as lipids or carbohydrates. Vacuoles are sac-like structures that store different materials. Here, in this plant cell, the central vacuole stores water. Going back to the animal cell, you will see an organelle called a lysosome. Lysosomes are the garbage collectors that take in damaged or worn-out cell parts. They are filled with enzymes that break down this cellular debris. The mitochondrion is an organelle that is the powerhouse for both animal and plant cells. During a process called cellular respiration, the mitochondria make ATP molecules that provide the energy for all of the cell's activities. Cells that need more energy have more mitochondria. Meanwhile, the cell maintains its shape through a cytoskeleton. The cytoskeleton includes the thread-like microfilaments, which are made of protein, and microtubules, which are thin, hollow tubes. Some organisms, such as plants that are photoautotrophic, meaning they capture sunlight for energy, have cells with an organelle called a chloroplast. The chloroplast is where photosynthesis happens. It's green because it has a green pigment called chlorophyll. Plant cells also have a cell wall outside of their cell membranes that shape, support, and protect the plant cell. Animal cells never have a cell wall. There are many other unique structures that only some cells have. Here are just a few. In humans, for example, the respiratory tract is lined with cells that have cilia. These are microscopic hair-like projections that can move in waves. This feature helps trap inhaled particles in the air and expels them when you cough. Another unique feature in some cells is flagella. Some bacteria have flagella. A flagellum is like a little tail that can help a cell move or propel itself. The only human cell that has a flagellum is a sperm cell. In summary, remember, eukaryotic cells are plant and animal cells with a nucleus and membrane-enclosed organelles, while prokaryotic cells are unicellular organisms without these things. All cells have a cell membrane, cytoplasm, and genetic material. And even though only plant cells have chloroplasts, both plant and animal cells have mitochondria. 예, 그 세포라는 것이 이 생명체를 이루는 이제 기본 단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영상에서 봤듯이 이 기본 단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안에서 복잡한 구조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었죠. 네, 그 뭐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앞에서 봤죠. 이제 그 세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 그러니까 원핵 세포, 프로카리ot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진핵 세포, 유카리오트라고 부르는 걸로 이제 둘로 나뉜다라는 거였고, 이 보면 여기 이제 대략적인 그 숫자를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이 4천만 개의 분자가 있는, 숫자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20여 종의 소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고, 그래서 이 기관들과 그 안에 있는 화학 반응들을 통해서 이 대사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 이 그림이 뭐냐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의 이 도표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중에서 이제 이 중요한 게 이 유전자로부터 정보를 읽어서 그다음에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이 이제 밖에서 들어온 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실로 엄청난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세포라는 게 우리 몸속에도 수십 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러는데 그게 그 하나하나가 다 이미 그 안에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 생명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세포 안에서 온갖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이 번식과 진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그 생물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정보는 이제 어디에 저장되고 어디에 구현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 DNA와 RNA와 단백질이라는 이 체계를 통해서 이 정보를 저장하고 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이 정보 처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생명이라는 걸 유지한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중심 원리를 보여주는 또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a cell, the basic unit of all living tissue. In most human cells, there is a structure called the nucleus. The nucleus contains the genome. In humans, the genome is split between 23 pairs of chromosomes. Each chromosome contains a long strand of DNA, tightly packaged around proteins called histones. Within the DNA are sections called genes. These genes contain the instructions for making proteins. When a gene is switched on, an enzyme called RNA polymerase attaches to the start of the gene. It moves along the DNA, making a strand of messenger RNA out of free bases in the nucleus. The DNA code determines the order in which the free bases are added to the messenger RNA. This process is called transcription. Before the messenger RNA can be used as a template for the production of proteins, it needs to be processed. This involves removing and adding sections of RNA. The messenger RNA then moves out of the nucleus into the cytoplasm. Protein factories in the cytoplasm, called ribosomes, bind to the messenger RNA. The ribosome reads the code in the messenger RNA to produce a chain made up of amino acids. There are 20 different types of amino acid. Transfer RNA molecules carry the amino acids to the ribosome. The messenger RNA is read 3 bases at a time. As each triplet is read, a transfer RNA delivers the corresponding amino acid. This is added to a growing chain of amino acids. Once the last amino acid has been added, the chain folds into a complex 3D shape to form the protein. 자, 영상을 통해서 이 DNA에 들어있던 유전 정보가 이 RNA에 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으로 가서 리보솜에 가서 이 아미노산들의 이 사슬을 만들고 이 아미노산 사슬이 이제 접혀서 이 기능을 하는 이제 단백질로 바뀌는 거 영상을 봤습니다. 결국 이 생명 활동의 많은 부분을 이 이제 단백질이 이제 조절을 해서 이 기능을 하고 해서 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 DNA에서 이런 거 전사되는 과정에도 다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또 와서 작용을 해줘야만 이런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번식과 진화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적어도 지구상에 있는 이 알려진 모든 생명체는 다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그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결국 이런 이 과정들을 거치려면 이게 그냥은 되지 않고 이 과정에 이제 이 에너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서는 이 에너지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에너지 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는 근데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된 전기를 공급하듯이 이 세포에서는 이 ATP, 그러니까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여기 보인 이런 화학 구조를 가진 이런 그 배터리를 세포 온 곳에 이제 보내서 필요한 데 가서 이제 여기 그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쓰는데 이 저장된 에너지가 어디냐면 이 3인산이라는 게 여기 있는 게 인산기인데 인산기가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이 아데노신이라고 부르는 거고 거기에 인산이 3개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세 번째 인산 여기를 이제 끊으면은 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필요한 데 가서 여기를 끊어서 나오는 에너지를 그 화학 반응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시 회수해 가지고 이걸 이제 ATP를 다시 만드는데 그 만드는 장소가 바로 이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세포 소기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미토콘드리아가 뭐 이 일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이제 산소 호흡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 그러니까 포도당이나 이런 걸 들여와서 그거를 분해함으로써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서 이 ATP를 생산합니다. 지금은 그 생산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밝혀져 있는데 이 정말로 이 포도당 태워서 나는 에너지를 통해서 거의 공장 돌리듯이 정말 기계적으로 이 ATP를 이제 생산을 해서 세포 곳곳으로 보내서 이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그 생명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표준화되어 있고 이 표준화된 일이 이제 세포 안에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제 다세포 생물이 되면 그러니까 저런 기본적인 기능 위에 이제 각 세포들이 가진 다른 기능, 이것들은 이제 단백질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기능이 생겨서 이 조직을 만들고 뭐 기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으로 이렇게 이 현대 과학이 밝혀놓은 이제 간단한 이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인간의 정체성을 물질,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사회, 정보, 미래 뭐 등등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과학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 물질과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대 과학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뒷부분 과학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좀 관심이 있으면 뭐 유튜브 같은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